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 시사 고성국입니다. 정치권에서 쏘아올린 종부세 개편안이 부동산 시장에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문제 경제전문가 이광수 대표와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전화 연결해서 전국 현안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정치 공부 시간이 있고요. 뉴스 키워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 21일 금요일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전격 시사는 유튜브 라이브로 지금 생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 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콩 어플 무료로 쓰시기 바랍니다. KBS 1라디오 정치경제 사회문화 각종 명품 컨텐츠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뉴스 브리핑입니다. KBS 우정화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북한과 러시아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 전문도 공개됐다 그러는데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발표했죠. 네, 어제 이 대통령실이 전격 발표를 한 내용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 살상 무기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이 이번 방북으로 이 북러 사이가 어느 때보다 좀 친밀해진 상황에서 우리도 이 대응에 나서는 겁니다. 이번에 무기 지원에 대한 검토는 이 북한과 러시아 이 양국에 대해서 여러 제재 방안 중에서 하나로 좀 나온 겁니다. 특히 이 무기 지원, 이 러시아가 좀 특히나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문제죠. 네. 최근에 푸틴 대통령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을 하지 않아서 대단히 감사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을 정도였는데, 네.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동안 러시아를 좀 배려를 해왔는데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식의 좀 강경한 목소리가 있어서 이번에 이 검토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 무기 지원 가능성에 이 실현 가능성에 무게가 좀 일단은 쏠리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 방공 무기 같은 이 정밀 무기부터 이번에 제공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측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방어용 무기군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 무기 지원 가능성 말고도 다른 제재 방안도 같이 나왔죠. 네, 이 무기 지원 가능성과 함께 다른 제재 방안으로 나온 게 이 북러 간의 무기 운송 또 유류 환적과 관련해서 선박 4척 또 기관 5곳 등등 해서 독자 제재 대상이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현재 약 1,100여 개의 수출 품목을 수출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약 250개 정도 더 추가해서 수출 통제 품목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당연히 아무래도 좀 한반도 불안이 최근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실의 어제 첫 입장이 엄중한 우려 또 규탄 메시지였거든요. 어제는 6.25 전쟁까지 언급이 됐을 정도였습니다. 네. 이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이 북러가 일어나지도 않은 이 국제사회 공격을 가정해서 군사 협력을 약속한다는 건 궤변이다. 또 어불성설이다고까지 이 좀 강한 단어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만큼 좀 상황을 심각하게 본다는 건데 다만 대통령실은 앞으로 이 상황에 따라서 수위 조절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열어두기는 했습니다. 앞으로 이 러시아 측의 설명 또 북러 조약의 이행 상황 등을 지켜보겠다 이렇게 좀 단서를 달기는 했습니다. 네, 러시아 입장이 궁금한데요. 네, 이 간밤에 러시아 입장이 나왔습니다. 간밤에 이 좀 상황이 좀 긴박하게 돌아갔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대놓고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베트남까지 순방하는 일정을 마치면서 기자회견 중에 나온 발언인데요. 이 푸틴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결정하게 되면 상응하는 결정을 자신들이 내리겠다면서 아마 그 결정이 한국이 달가워하지 않는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발언도 모자라서 이 북한에 이 초정밀 무기를 공급하는 걸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으름장식의 좀 발언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의 어제 발표에 좀 지지 않겠다 이 대응을 한 건데 오히려 푸틴 대통령은 이번 이 북한과의 조약이
한반도 위기가 확대되는 걸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하면서 우리와는 좀 정반대의 해석을 당연히 좀 하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이 이걸 예민하게 보고 있었는데 미국 입장 나왔습니까? 네, 이 간밤에 미국 입장도 나왔습니다. 이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해선 결정은 한국의 몫이다라고 전제를 달면서도 미국은 어떤 지원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또 앞서서 발표됐던 이번 북러 간 합의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방위를 평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뭐 놀랍지는 않지만 이 북러 간의 밀착이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뭐 러시아의 절박함이 드러나는 합의였다. 뭐 이런 식의 좀 약간 평가절하식의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 대선 직전에 그 뉴스타파가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 대한 허위 인터뷰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만배 신앙님, 이 두 사람이 구속영장 신청이 됐었는데 어젯밤에 결정이 났습니까? 네, 영장이 결국 이 간밤에 발부가 됐습니다. 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두 사람 모두 이 증거인멸 또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문제의 인터뷰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뉴스타파 인터뷰는 지난 2022년 3월 그러니까 대선 사흘 전이었습니다. 지난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에 중수 과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였던 이 조우영 씨를 봐줬다. 뭐 이런 식의 두 사람의 대화를 담은 인터뷰 대화 내용이었는데요. 네. 검찰은 이 인터뷰가 편집을 거치면서 왜곡이 됐고 이 윤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 역시 사실무근이라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판단을 했고 이후에 이 구속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돈의 성격까지 인터뷰의 대가를 보고 혐의에 포함을 시켜서 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결국 영장이 발부가 된 겁니다. 이 수사 9개월 만에 이렇게 영장이 발부가 된 건데요. 이 수사가 다시 좀 한번 탄력이 더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달 23일, 7월 23일입니다. 새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국민의힘이 여는데 이제 당권 주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원희룡 전 장관 출마 선언했죠. 네, 이 원희룡 전 장관이 당과 정부가 한마음으로 총선 민심을 받들어야 한다면서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이 뭐 윤석열 대통령과 한때 좀 불화설이 있었던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시각과 함께 뭐 이른바 친윤계에서는 원희룡 전 장관, 이 나경원 의원을 동시에 좀 지원을 하면서 뭐 이른바 좀 반한 한동훈 반한 전성을 구축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출마설이 계속 있는 나경원 의원은 막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오늘 인천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출마설이 계속 좀 역시 제기되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 있죠. 유승민 전 의원은 아직은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한동훈 전 위원장은 언제 입장 표명합니까? 네, 모레 23일에 이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출마 선언 예정을 밝히면서 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도 공개를 했는데요. 출마 결심을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야기를 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격려를 해주기도 했다. 뭐 이렇게 좀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이대생 성상납 발언, 이른바 그 성상납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더불어민주당의 김준혁 의원요. 이 고소고발전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그 이화학당을 김준현 의원이 맞고소를 했습니까? 네, 이 맞고소를 해버렸습니다. 상황을 좀 보면 일단은 이화학당의 고소가 먼저 있었는데 이 김준혁 의원이 맞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김준혁 의원이 총선 전에 이른바 이 이대생 성상납 발언을 했었죠. 뭐 당시에 이 논란이 되자 총선 사흘 전에 이 장문의 사과를 좀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총선이 끝나고 이 당선이 된 이 시점에서 김준혁 의원이 돌연 좀 맞고소를 한 겁니다. 일단 지난 18일에 학교법인 이화학당과 김환란 전 총장의 유족들이 잇따라 김 의원을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자 김준혁 의원이 어제 이화학당 장명수 이사장 등을 명예훼손 또 업무방해 혐의로 결국 맞고소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입장에서 SNS에서 뭐 대략 설명을 했는데요. 김준혁 의원은 뭐 자신을 향한 고소가 뭐 수사기관을
네, 압박을 하는 압박용이자 의정활동 방해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혁 의원 측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장을 낼 때 이화여대 동문 모임도 이 김준혁 의원에 대해서 추가로 또 고발장을 냈습니다. 양측의 고소 고발전으로 이제 맞고소까지 해서 또 추가 고발까지 해서 좀 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SK 이노베이션 측이 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SK 빌딩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이 있었는데 그 결과가 오늘 나온다고요? 네, 오늘 그 소송 결과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뭐 당연히 이 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 이혼 여파 때문일 텐데요. 이 노소영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 이 나비는 이 서울 종로구 SK 서린 빌딩에 지금 입주를 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걸 관리하는 이 SK 이노베이션 측에서 이 노소영 관장 측에 SK 빌딩에서 나가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요구를 했고 결국 소송까지 왔는데 오늘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SK 이노베이션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이후인 지난해 4월에 빌딩 임대차 계약이 지난 2019년 9월에 종료가 됐는데 그런데도 그 이후에도 이 아트센터 나비가 무단으로 점유해서 손실을 보고 있다면서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노 관장 측은 부당하다고 이 주장을 하여온 상태입니다. 네. 앞서서 이 재판 변론기일에서 노소영 관장 측이 조정 절차를 통해서 조정안을 냈었는데 이 최태원 회장 측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이겠죠. 이 SK 이노베이션 측에서 조정 의사가 없었다면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후에 뭐 또 이후에 양측이 별다른 조정 의사도 역시나 좀 없었던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뭐 오늘 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 결과가 이 대법원에서 가려질 이 세계 이혼 재판에도 좀 영향을 미칠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오후에 그 서울 강남 한 아파트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네, 이 어제 낮 1시 반쯤이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10층에서 이 불이 나서 3시간 만에 꺼졌는데 집이 거의 건소가 될 정도로 큰 불이었습니다. 네. 뭐 불이 나서 11개월 아기 또 5개월 아기 연기를 마셔서 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7명도 역시나 병원에서 좀 치료를 받았습니다. 일대는 좀 소란이 있었습니다. 주민 40여 명이 대피를 했고 인근 초등학교에선 이 불이 난 아파트 주변에 거주하는 이 학생들을 모아서 강당에 보호 조치를 했고 또 보호자에 인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이 불이 났는지 보니까 이 당시 상황이 에어컨 실외기 설치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기사가 이 에어컨 설치 기사가 작업을 하다가 불이 났다 이렇게 경찰에 진술을 한 걸로 전해집니다. 당국은 오늘 오전에 합동 감식을 진행해서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우정화 기자였습니다. 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2분입니다. 절기상 하진 오늘도 덥겠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중부와 전북 오늘까지 낮 기온 33도 안팎이 되겠고요. 흐린 날씨 보이는 남부지방마저도 30도 이상의 낮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남부와 제주는 하늘이 흐린 날씨가 되겠습니다. 오후에 강원도와 호남 동부로 소나기가 내릴 텐데요. 소나기 양은 5에서 10mm, 천둥, 번개, 돌풍이 동반되기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는데 특히 충청 이남 지방 그 가운데서도 남부와 제주 지방에 집중되겠습니다. 50에서 150mm의 비가 이틀간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경기 강원도는 5에서 30, 충청도는 최대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34도, 대전 32도 등 26에서 34도 분포가 되겠고요. 내일은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한편 오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 단계인 곳이 많겠고 오존 농도가 서울, 경기 북부는 매우 나쁨 단계, 그 밖에 중서부와 경북 나쁨 단계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5.9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공인혜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수도권 출근 교통량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양방향 서울시 구간과 수원 일대로 정체인데요. 부산 쪽은 이 사이 죽전 부근에서 사고가 나 서울 요금소부터 죽전 사이 크게 답답하고요. 더 내려가 북대구 진출로 2차로에선 고장난 차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방향 서운 분기점에서 송내 사이로 6km 구간 오늘 가장 먼저 밀리기 시작했고요. 이후 하기 분기점 부근에서 다시 정체입니다. 반대 판교에서 일산 구리 쪽은 경기 서부권에선 계양에서 김포 요금소 사이로, 동부권에선 구리에서 강일 광암터널 부근 또 송파 일대로 길게 막혀 있고요.
제2경인 고속도로 양방향 남동을 중심으로 정체인데 성남 방향은 이후로도 안현 분기점에서 일찍 분기점 사이 정체가 길어져 있습니다. 서울시내는 구리방향 강변북로 행주대교부터 동작대교 쪽 지나시기 가장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21대 국회 막바지에 종부세 논란이 나왔습니다. 네, 22대 국회에서 이 종부세 어떤 형태로든 뭐 좀 손을 봐야 된다는 의견들이 높은데요.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예, 이 종부세 개편 논의 자체가 이 부동산 시장에 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 그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광순회 복덕방 이광수 대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보통 부동산이라고 쓰는데 복덕방이라고 쓰십니다. 네, 저희 리서치 회사고요. 네, 그러시군요. 네. 예. 자, 이 종부세가 언제 어떤 이유로 도입이 됐는지부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어떤 내용의 법인지요? 2005년 참여정부 때 사실 종부세가 도입됐고요. 그 당시 그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투기가 시장 부동산 시장에 이렇게 많이 유입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도입됐는데 그 당시에 그 도입 취지를 보면 첫 번째는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좀 유지하겠다. 두 번째는 지방 재정 균형하겠다. 마지막으로는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 뭐 이런 의지를 갖고 사실 도입됐습니다. 그 도입 당시에 이게 세금을 징벌 수단으로 쓴다 뭐 이런 비판들도 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좀 특수성을 감안할 때 좀 네. 필요했다고 그 당시에 판단했고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 거죠. 네. 그런 취지가 이제 한 20년 됐잖아요. 네. 잘 구현됐다고 볼 수 있나요? 잘 안 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볼 때 그 종부세 자체의 문제보다도 네. 20년 동안 19번이 개정됐어요. 종부세가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세율이나 뭐나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너무 많은 개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법적 안정성이 사실은 잘 유지가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잘 적용이 안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시장 참여자들이 특히 뭐 국민들이 잘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바뀔 수 있고 또 언제나 폐지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그 개정이 네. 시장 상황 때문에 된 것도 있겠지만 이 정치 논리 때문에 뭐 개정이 된 것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게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네. 경제적인 현안이나 경제 관련된 법을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자꾸 재개정하다 보니까 네. 사실은 법적 신뢰성이 저해가 된 거죠. 예.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 와서는 어떤 형태로든 뭐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어쨌든 대폭 손봐야 된다는 주장들도 많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손을 보면 적어도 시장에서는 조삼모사하는 입법이 아닐 거다라고 하는 신뢰성을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좀 개편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개편도 똑같은 방향성이거든요. 그래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왜 종부세를 전면 개편하겠다 이렇게 네. 정부에서 의지를 보이고 있냐면 정치권에서 예. 첫 번째는 주택가격 안정 효과가 낮다. 두 번째는 세부담이 임차인한테 전가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세가 과중하다. 네. 사실 이걸 면밀히 좀 살펴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또 정치적 목적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다 보면 개편되다 보면 네. 그러니까 종부세 자체가 무력화되는 거죠. 네. 그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종부세를 좀 개정하고 향후에는 없애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은 향후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또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논의가 이번에는 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먼저 산발적으로 문제 제기가 돼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나 고민정 최고위원은 어떤 문제의식으로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이나 뭐 필요성보다도 제가 네.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목적으로 네. 사실 이 문제를 해석했고 그래서 뭐 개정
필요하다, 개편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뭐 일일이 물어보진 않았지만.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좀 더 숙고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종부세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예를 들어서 고려 안 하고 뭐 정치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이 문제가 논의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 주장을 했을 때 네. 그 전후에서 나왔던 얘기가 이게 수도권은 선거를 치르면 늘 현장에서 이 종부세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 여야 가리지 않고 후보들이 듣게 되니까 네. 이제 그래서 문제 제기가 됐다 이런 분석들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세금을 내는 분들은 그러니까 1주택자 분들이 종부세를 내는 비중이 11만 명인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는 분들은 불평 불만을 많이 얘기하시겠죠. 그런데 이 부분 이 종부세 때문에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고 그래서 아 종부세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예. 반대로 불만만 얘기하시지. 그러니까 그렇게 여론만 들으시고 정치적 판단으로 해서 종부세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재명 대표는 어떤 입장인지 확인이 됩니까? 이 종부세 문제 관련해서? 그거는 직접적인 발언은 없어서 일단 네. 민주당 차원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일단 종부세가 더 이상 논의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유지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논의가 되는 걸로 제가 파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정 주장이 일부 나왔지만 네. 이제 더 이상 이건 당론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게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라는 거죠. 그렇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특히 최근에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종부세가 개편이 많이 또 됐거든요. 네. 세율이라든가 아니면 과세 표준이라든가 아니면 감면 뭐 조항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되면서 개편이 됐는데 그러면서 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줄었고 특히 가장 많이 준 게 3주택자 이상 분들이 세액이라든가 아니면 뭐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아하.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3주택자 이상 분들이 종부세를 몇 명 냈냐면 48만 명이 냈거든요. 근데 지난해 5만 7천 명으로 줄었고 세액 같은 거의 경우에도 10분의 1로 줄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90% 정도가 감소했고 세액 같은 경우에 92%가 감소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종부세가 뭐 다주택자가 시장에서 과도하게 들어오는 걸 방지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는 뭐 지금의 상황에서도 충분히 고려가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여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이 종부세 관련해서는? 아까도 이제 정부하고 동일한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네. 종부세를 개편을 넘어서 사실 폐지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재산세하고 또 합치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려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 종부세가 가장 얘기하는 게 두 가지 목적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가격 안정 효과가 적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종부세를 부과하면 임차인들한테 이 부담이 가중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종부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좀 모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주장은 우리 그 이 대표님 보시기에는 그 실제 시장 상황에 비춰볼 때 이게 근거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종부세가 주택 가격 안정 효과가 낮다고 하는 건 뭐냐면 종부세가 뭐를 해서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보다 종부세를 너무 많이 건드리니까 시장에서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그게 더 문제다. 그러니까 종부세 자체의 문제보다 종부세를 운영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집값이 급등할 때 종부세가 도입해서 예를 들어서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뭐 이렇게 수익률이 줄거나 아니면 투기 수요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종부세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없애주겠지, 또 개정해주겠지. 이러니까 자기 예언이 지금 좀 실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부세가 무력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종부세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종부세를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가격 안정 효과가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운영을 잘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임대인들, 쉽게 말해서 집주인들한테 종부세를 부과하면 그게 전세나 월세 가격으로 전가가 된다. 임차인들한테. 그렇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반대로 저희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종부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가 줄었거든요. 그러면 전세 가격을 깎아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지금 최근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월세 가격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그게 조세의 부담의 전가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임차인들이 과도하게 부담이 가중된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부세 폐지 주장의 이 논거 네. 그거는 별로 현실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 이제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종부세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알겠어요. 네. 근데 이제 대표님 이제 계속 강조하시는 게 종부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너무 정치 논리로 이걸 막 흔들어 놔서 문제다. 이건 정치권이 어떤 면에서 자초한 거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미 그렇게 해서 오염이 돼 버렸다면 이거를 다시 원래대로 원칙적으로 이렇게 되살리는 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네. 이름을 바꿔서 다른 세를 만드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은 아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종부세 말고 예.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이름으로 만드는 게 좋지 그 않아요. 세금 이름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상징성이 있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종부세라는 어떤 특성을 가진 세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주택자라든지 아니면 투기 수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 종부세를 없앴는데 시장에 엄청나게 투기 세력이 또 들어오고 집값이 폭등하면 뭘로 막을 겁니까? 네, 그렇죠. 그런 수단이 한국에선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종부세라는 특성을 가진 세금은 우리나라에서 네.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처음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제기를 했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마치 기다리던 바다 하는 식으로 지금 이걸 받았는데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부터 이건 공약으로 종부세 폐지를 내세운 바도 있고 얼마 전에 대통령실의 성태훈 정책실장은 이 KBS 1호진단에서 이 폐지 쪽으로 또 주장을 하기도 했거든요. 앞으로 그러면 이 종부세 논의가 어떻게 정리 또는 마무리가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뭐 제가 예상하기 사실 쉽지 않은데 정치적 논리로 자꾸 해석이 돼서 일단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민주당의 의지가 좀 필요하겠죠. 중요하겠는데 지금 민주당의 생각에 따라서는 종부세를 지금 개편하거나 개정하는 게 필요치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서 정부나 아니면 이렇게 대통령실의 의지처럼 종부세가 쉽게 개편되거나 아니면 폐지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예상하시고요. 네. 그런데 우리 이광수 대표님께서 뭔가 대안을 제시하신다면 아까 이 종부세는 이미 오염됐으니까 없애고 다른 이름의 뭔가 이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그 법을 다시 만들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이 대표님 대안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이름으로 그래서 투기 세력을 좀 이렇게 억제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주택이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아파트가 1,000만 채 정도 있는데요. 그중에서 44%가 투자 목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나가니요?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집을 투자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종부세 같은 특성을 가진 세금이 필요한 게 그런 투자자들을 사실 문을 개방해 놓으면 엄청나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줄여 나가는 그런 세금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흔히 투기 그러면은 투기꾼들 이래서 극히 소수의 몇 사람이 이게 시장에 이 부당하게 개입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정도면 그냥 대다수 국민들 국민 중에 절반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기회만 주어지면 투기꾼이 된다 이런 뜻입니까? 그러니까 투자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을 전 세계가 투자로 대상으로 삼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도 나도 부동산을 투자나 투기 목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아, 그럼요. 예. 네. 그런 차원에서는 이게 종부세가 뭐냐면 교정과세예요.
그래서 시장을 교정하기 위해서 도입된 과세기 때문에 이런 교정 과세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오염됐으니까 이름을 바꿔서 이런 특성을 가진 세금을 도입하는 게 알겠습니다. 좋겠다. 아주 네. 그 교과서적인 질문 하나 네. 드릴게요. 투자와 투기는 어떻게 구별되는 거예요? 투자는 불확실성을 예측하면서 그러니까 리스크를 감내하는 자기가? 거고. 예, 네. 그렇죠. 투기는 뭐냐면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드시 집값은 오를 거야라고 해서 집을 사는 건 투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확신을 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시장에서 교정하는 게 없으면 확신이 더 생기겠죠. 그러니까 투기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네. 쉽게 말해서 종부세가 많아지면 아 내가 수익률이 좀 줄어들고 변동성이 크니까 좀 조심하게 되잖아요. 네. 아, 그런 게 저는 큰 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종부세 말씀을 좀 듣기 위해서 모셨으니까 네. 종부세 얘기는 이 정도로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예, 부동산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좀 질문 더 드릴게요. 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어떤 상태입니까? 일단 가격이 오르고 있고요.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저희가 이제 종부세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네. 어쨌든 시장에서는 뭐 세금도 없어진다고 하고 여러 가지 뭐 대출도 증가하고 이러니까 사실 불안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집을 다시 수요자들이 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을 움직이는 수요가 실수요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네. 다시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늘고 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이거는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고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위험 징후가 있는 겁니까? 그 흐름 속에.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대출이 증가하면서 실수요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게 지속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있고 그러겠네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가 사실 심각한 상황인데 네. 무리해서 또 집 사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어떤 내 계획에 맞춰서 내 자산을 이용해서 집을 사는 분들이 아니라 이렇게 뭐 세금 완화해 준다고 하고 또 집이 부족하다고 하고 이러니까 불안한 마음에 또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집을 사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그럼 거죠. 일종의 영끌?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죠. 영끌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상당한 부담을 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충분하게 안정돼 있는 상황이 아닌데 네. 그래서 또 대출을 일으키고서 집을 사는 분들이 증가하니까 사실 네. 시장이 또 불안 요인인 거죠. 그러나요? 예. 그러면 이 상황을 그 정부가 그냥 시장이 활성화되니까 좋다. 마냥 그러고 있을 상황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이 증가해서 집을 사게 되면 이제 그분들의 소비가 감소할 거고 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국가 전체의 경제에 또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은 저는 일단 기본 전제가 뭐냐면 대한민국의 지금 부동산 가격이 특히 아파트 가격이 과중하게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게 있는데 중간 가구가 살 수 있는 서울의 아파트 양이 100채 중에서 6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가격이 상당히 그러니까 중간 소득의 가구가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 아니거든요. 100채 중에 6채 그러면 100채 중에 94채는 중간 수준 이상의 소득을 갖고 있는 맞으면 잘 사는 사람들만 갈 수 있는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 대출을 무리하게 일으키거나 아하. 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0년 전에는 얼마였냐면 거의 30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엄청나게 오르면서 소득이라든지 자산 대비해서 오르면서 네. 부담이 커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장을 계속 지탱해 나려면 결국은 대출이라든지 무리한 상황이 근데 지금 연출돼야 대출 금융기관 제1금융권 대출은 딱 그 또 뭐가 저 제한이 있잖아요. 제한이 있는데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돈을 어디 제2금융권에서까지 돈을 조달한다는 뜻입니까? 그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정책 자금도 계속 시장에 들어오고 있고, 아하. 예를 들어서 뭐 신생아 대출이라든가 뭐 특례 대출들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네. 금융권의 그런 예를 들어서 DSR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이게 아파트 가격이 이제 모든 부동산을 좀
앞장서서 이끌고 가잖아요. 네. 그럼 이제 아파트 가격이 이런 이유로 매매가 증가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아파트 중심으로 오른다고 네, 하면 네. 그러면 임대차도 올라가겠네요. 월세 전세도? 최근에 그래서 이제 전세 가격이 또 오르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고요. 그래서 예. 시장이 다시 불안해지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부세를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시장이 다시 불안하고 가격이 오르면 뭘로 또 시장이 교정을 할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이제 정부가 이게 부동산을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건강하게 그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을 또 이렇게 좀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적절하게 공급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이게 투기로 번지거나 또는 막 영끌로 가거나 하는 것은 또 막아야 되고 하여튼 그 균형점을 찾는 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게 우리 이광수 대표 주문하신다면 어떤 주문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부가 가장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주거 취약증에 어떤 부동산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거. 예. 예를 들어서 공공주택이라든가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네. 두 번째는 가격을 조정하는 것보다 네. 가격의 진폭을 줄일 수 있는 큰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예. 꼭 할 수 있는 일, 해야만 되는 일만 하자. 네. 그 말씀이군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광선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였습니다. KBS 라디오 기후 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흑석초등학교 6학년 한재아입니다. 제가 기후위기 헌법소원 변론에 나섰는데요. 환경에 관한 문제에 되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쓰레기 줍기나 물건 사는 걸 되게 줄이거나 음식 낭비하지 않기를 실천하면서 딱 했는데 이제 제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은 미래 세대가 미래에 태어날 사람이라고 하는데 미래에 살아갈 우리의 권리를 지켜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친구나 가족이나 이런 것도 환경이 문제가 되면 결코 보호받을 수 없다라는 내용을 썼어요. 미래로 가서도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서 더워도 적응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미래에 안 살 수도 있고 없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미래에 살 수 있는 사람이니까 미래 세대인데 미래를 상상해봤을 때 지금보다 더 엄청나게 심각해져 있을 테고 진짜 바다에서 낚시할 때마다 물고기가 익어서 나온다든지 뉴스에서는 고래가 익어서 죽어가지고 시체가 나왔다 이런 게 일상처럼 된 그런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기후위기에 관한 사소한 것도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하진 오늘 날씨 두 가지 축은 더위와 소나기입니다. 오늘 중부와 전북 지역으로는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약간 내려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매우 덥겠습니다. 그 밖에 남부지방은 흐린 날씨 보이면서 30도 안팎의 낮 기온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그러나 남부와 제주지방으로는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남부와 제주는 흐린 하늘 형태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강원도와 호남 동부 내륙으로는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소나기 양은 5에서 10mm 정도입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천둥, 번개, 돌풍 동반할 수 있겠고요. 좁은 지역에 강하게 내릴 수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다수 지역에 폭염특보 남아 있습니다. 낮 기온 서울 34도, 강릉, 전주 30도 등 26도에서 34도 분포가 되겠고요. 내일은 서울 29도 등으로 낮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제주 해상의 물결이 최대 4m로 높아지고요. 내일 오후부터 남해안과 제주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서해와 남해에 안개가 짙으니까 이 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 높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5.6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네, 의료 사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 더 많은 국민들을 답답하고 또 걱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회는 뭐 하고 있냐 이런 얘기들은 진작부터 나온 상황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좀 듣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남인순 국회의원입니다. 네. 자, 의원님 지역구가 어디시죠? 예, 제 지역구는 서울 송파병입니다. 송파병이요? 네, 아, 네네. 이번에 그 삼선으로 들어오셨나요? 제가 비례대표를 한 번 해서요. 이번에 네. 사선이 됐습니다. 사선이 되셨군요, 벌써. 네, 예, 네네네. 비례대표 한 번에 지역구 3번. 네. 네네네. 송파병 지역구 국회의원 남인순 네. 의원을 지금 전화로 만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금 의정 그 갈등 상황 또 의료 네. 그 대란 사태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그 의정 갈등이 사실 해소될 그 기미가 보이질 않고요. 또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정말 우려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환자들의 어떤 그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불편 정도가 아니라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좀 중대한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가 이미 한 4개월째 그 의정 갈등으로 인한 그 보건의료 재난 심각 단계로 지금 4개월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뭐 감염병 그 재난 위기도 아닌데 이렇게 4개월째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게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게 갈등의 원인이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서로 강대강할 게 아니라 정말 초강수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정부도. 네. 근데 극단으로 치닫으면 결국은 그 피해를 받는 거는 환자나 국민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어쨌든 지금 어떤 국회가 나서서라도 정부가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또 의료계도 집단 휴진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 의료 현장을 좀 지키면서 의료 개혁과 관련해서는 좀 국회와 함께 논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의원님 말씀 중에도 잠깐 언급됐습니다만 우리 네. 국민들은 이렇게 의정이 첨예하게 대립하는데 국회라도 좀 나서서 뭐라도 좀 네. 하지. 사실 네. 이런 그 비판들을 많이 했는데. 네네네. 예. 그런데요, 의원님. 네. 그러면 지금 정부나 국민의힘 여당은 어쨌든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네네. 처음에 2,000명을 제시했는데 결과적으로 1,500명으로 내년도 학생 네네. 증원이 결정이 됐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문제는 어떤 입장입니까? 의대 정원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도 동의를 했는데 네. 그 규모나 또 그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이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의대를 정원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지역 뭐 균형으로 뭐 인재를 선발하겠다고 했지만
그 지역 의사제라고 하는 제도가 확실하게 있으면서 하지 않으면 그 지역에서 근무를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공공 필수 분야의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확실한 어떤 방점을 찍고 해야지 그냥 의대 정원만 확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네. 특히 저희가 총선을 전후해서 이런 것들이 막 결정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냐 이런 우려도 저희가 갖고 있었고 예를 들면 그 규모에 대한 결정을 할 때도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위원장한테조차도 사후에 결정되고 나서 통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절차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그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그 보건복지위원들이요. 네네. 그 얼마 전에 환자 의료계를 직접 만나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예. 들은 얘기는 어떤 얘기들입니까? 일단 저희가 먼저 그 서울대 그 교수협의 비대위를 만났는데요. 네. 왜냐하면 서울대병원이 먼저 휴진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그랬죠. 상당히 저희도 정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대병원이라고 하는 거는 공공병원이고 또 그 환자 안심병원을 표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시작을 하셔서 도대체 왜 그러신가 하고 한번 정말 무슨 물론 얘기를 어떤 그동안 주장이었던 것들을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알고는 있지만 저는 직접 소통하기 위해서 지난 일요일 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병원의 진료 기능이 정상화되려면 이 전공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문제의식을 강하게 표출하셨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전공의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 교수들이 그 상황을 다 이제 메꾸고 있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전공의들이 하는 일이 뭐 수술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응급실, 당직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4개월째 지금 공백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문의들이 이 공백을 메우고 있는데 상당히 이제 이분들도 거의 이제 이렇게 체력이 소진되고 거의 이렇게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공의들이 복귀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진료가 어렵다. 그러려면은 지금 전공의들에 대해서 뭐 지금 복귀하면은 뭐 행정 처벌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정부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네. 그렇게 전공의들을 갈라치게 할 부분이 아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전공의들이 어떤 행정 처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전공의들의 여러 가지 근무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고, 특히 이제 또 이 정원 관련해서 정원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좀 투명한 논의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국회에서 따지겠다.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의 문제점이 뭔지. 그 서울대 의대 비대위 같은 경우는 증원에 대해서 찬성 반대 이런 거를 얘기하시기보다는 이 증원 결정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국회에서 좀 밝혀달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제 그 부분도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이후에 현안 질의도 하고 청문회도 하겠다 이렇게 네. 이제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자 단체들 만나서는 이제 집단 휴진의 어떤 여파로 4개월 동안에 이런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재난 의료 상황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지만 거기에 대응해서 얼만큼 이 정말 좀 중증 환자들이나 또 희귀질환 환자들 같은 경우에 겪고 있는 심각한 상황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저희는 의사단체로부터 들었고 또 환자단체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갖고 빨리 국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조속히 좀 해결하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예. 네. 사실 의료 문제는 전 국민적인 사안이고요. 여기에 네. 분명히 의견 차이가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네. 여야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크게 무슨 대립할 일은 아니다. 이게 우리 네.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거든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원구성이 잘 안 되고 그런 건 알겠지만 적어도 이런 네. 의료 문제만큼은 여야가 함께 움직이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예. 있습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말 이 이슈만큼은 원구성과 상관없이 보건복지 차원에서 여야가 모여서 간담회를 하든 현장 얘기를 듣든 이걸 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네. 했는데 저희가 이제 조국혁신당하고 개혁신당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여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만 지금 참석을 안 해서 할 수 없이 또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주무부처인 장차관도 참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은 이제 우선은 현장도 방문했고 환자단체 간담회를 했는데 일단 복지위 회의를 그저께 열어서
이제 비상 상황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하고자 했으나 이제 오지를 않았고요. 아예 네. 출석을 안 했습니다. 장차관이. 그래서 이제 지금 26일 날 저희가 의료계 비상 상황 관련한 청문회를 진행을 하기로 해서 안 오니까요. 저희가 오시라고 하는데 안 오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두 분을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좀 나오시도록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한 상황이라서 26일에라도 좀 주기영 장관하고 박민수 차관 그리고 또 여러 그 현장 관련한 참고인들 저희가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국회라는 장 속에서 이 논의를 아하. 빨리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상임위 출석하라 그러면은 안 나와도 되는데 예. 청문회 나오라 그러는데 안 나오면은 뭔가 처벌이 따릅니까? 뭐 어쨌든 저희는 나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나오게 되면은 네. 뭐 그다음 어쨌든 저희가 그 절차를 좀 밟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 일단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예. 그런 일이 뭐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제도적으로도 이제 이 입법 청문회는 이제 저희가 뭐 강제로 가서 나오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이제 그 국감이라든지 국정감사는 가능한데 네. 국정조사는 가능한데 이런 청문회는 또 불가능한 상황이 있어서 예. 그런 부분도 조금 동행 명령을 할 수 있는 법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가기 전에 이거는 그냥 당연히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나와서 설명을 안 한다? 이거는 정말 이 문제를 풀려가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좀 의료까지 듭니다. 예. 이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나 이 의원들이 또 의료 현장을 나가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아니 그렇게 따로 다닐 거 있냐 일부러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이제 이건 이제 원구성 협상과 관련된 문제와 또 연관돼 있어서 예. 네네. 그런데 그래도 같은 이 의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보건복지위 위원이나 이런 분들은 이 사적으로나 물밑에서라도 접촉하고 조율하고 이런 움직임은 혹시 없습니까? 현재는 이제 물론 이제 거기 보건복지위원이라고 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이제 배정은 되어 있는데. 네. 이제 그분들이 직접 정말 그 보건복지 참여하실 분들이신지는 아직은 잘 모르는 상황이라서 물론 21대 때 보건복지위원 하셨던 분도 몇 분 계셔서 그분들과도 소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네. 현재는 그런 소통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모르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장님 차원에서 하시거나 또 간사님 차원에서 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의원님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하여튼 하루라도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국민을 위해서나 의료계를 위해서나. 예. 근데 지금 의료계는 내년도 1,500명 그 증원암 문제를 백지화하라는 주장을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이미 어려워진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근데 요즘에는 주장이 딱 백자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의협에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백지화를 주로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논의하자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백지화 하자라고 하다 보면 그리고 또 사실 이제 법적인 부분도 또 결론이 좀 낮지 않습니까? 지금 어쨌든 대법원에서까지 그 부분은 정리가 내년 것에 대해서는 얘기가 그렇죠. 일단 그런 결정은 정당하다라고 대법원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요. 저는 그 부분을 다시 논의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게 이제 5년 동안의 계획이기 때문에 25년 계획은 그렇지만 26년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25년도 내년도에 의학 교육이 부실하게 된다라고 하는 우려가 지금 상당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원을 처음 얘기할 때 의대 학장들은 상당히 반발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교육시설이 상당히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여러 가지 우려를 얘기를 했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의과대학들이 제대로 준비를 할 수 있을지가 사실 관건이죠.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의대 교수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여러 가지 병원의 임상 실습이라든지,
뭐 기자재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의대 간의 학력 격차가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고 특히 이제 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교육 과정과 교육 환경에 따른 평가 인증을 담당하는 그런 그 기구인데요. 여기서 네. 그 의대 입학 정원의 10% 이상이 지원할 경우에는 그 주요 변화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이렇게 평가 기준에 충족하는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 네, 평가원에서, 네. 의평원에서. 그러면 지금 1,509명이지만 이거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제대로 충족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내년도 꼬도.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내후년 이제 26년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조금 더 이렇게 그 분야의 논의 과정이 상당히 좀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따져서 논의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이 국회가 빨리 정상화돼서 그런 문제,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이 좀 꼼꼼하게 좀 예. 따져졌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네. 자, 그리고요, 그 저출생 문제가 이게 대통령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할 만큼 좀 심각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문제 전담할 인구 전략 기획부를 추진하겠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정부 조직법을 개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네네.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예, 뭐 저는 이거는 국회에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어쨌든 뭐 인구 비상 사태를 선언할 정도로 매우 심각하죠. 세계적으로 뭐 가장 초저출생 국가인데요. 네. 그래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하고 또 인구위기 대응 특별회계에도 같이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네. 부분들은 뭐 저도 계속 주장을 해왔던 바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그 2030 세대의 이런 추세가 있는데 이거를 반전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그 추세 반전을 하겠다는 그 대책이거든요, 내용이. 네. 그리고 추세 반전을 하기 위해서는 좀 역부족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젊은 세대가 출산을 선택하도록 하려면 이게 그 출산 기피를 하고 또 그 사유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 분석의 내용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뭐 일례로 일가정 양립이 이제 가장 어려워하거든요. 네. 결혼을 했거나 또 결혼을 네. 하고 싶은 그런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육아휴직을 확대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뭐 급여도 상한도 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고용보험에서 나가거든요. 아하. 근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요즘에 또 플랫톤 노동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기 때문에 육아휴직이라든지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런 거를 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하. 계속 사실 저희가 얘기를 했던 게 이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하자. 그래서 자영업도 다 포함이 돼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하고 물론 본인 부담도 있지만 국가가 일정한 비용을 여기다가 그 기금에다 넣어줘 출연을 해서 네. 이 고용보험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면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도 상향해주고 지금 현재 적용되지 않는 대상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예. 이거는 추세 반전이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2030 세대가 그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핵심 그 과제가 뭐냐. 물론 뭐 네. 일자리도 있고 주거 문제도 있지만 그런 거는 이제 계속 구조적으로 저희가 풀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네. 어쨌든 이제 직접적인 건 이런 부분들이 보완되지 않겠나요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의원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 추세 네. 반전을 시켜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네. 예, 일단 추세 반전을 시켜놓으면 어쨌든 네. 상향으로 이 곡선을 올려놓으면 네네. 그 다음부터는 좀 대처하기가 쉬울 텐데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고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자. 그러니까 네네. 그런 문제의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는 이 인구전략기획부 예. 이 정부 조직도 얼마든지 그 공감할 수 있다. 같이 네네. 논의할 수 있다. 다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대책의 실효성이 있게 되려면 전 국민을 네. 대상으로 실효성 있게 되려면 뭔가 디테일한 부분에서 보완이 네. 필요하다. 네네. 그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네. 자, 의원님, 네. 현안 한두 가지도 좀 여쭤볼게요. 네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사퇴 발표합니까?
예, 제가 듣기에는 그럴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예. 그 연임을 위해서 이제 대표 사퇴를 하는 걸로 이렇게 보도가 네. 되고 있는데 네네. 그러나 고민정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과연 이재명 대표한테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또 우려도 좀 당 안에서도 제기되고 있잖아요. 네네. 예, 의원님 이 이재명 대표 연임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대표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임기를 끝내고 이 차기 대선 준비를 좀 차분히 해나가시기 좋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 저도 뭐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한참 전이긴 하지만 이게 구체화되기 전에 네. 그런 얘기를 드린 적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어쨌든 연임으로 점점 좀 굳어져가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제가 느낄 때는 어쨌든 연임이라고 하는 거는 더 짐을 더 지고 책임을 더 져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 그런 판단을 하신 거는 제가 직접 대화를 나눠보진 않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게 현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이제 계속 거부권 정치를 해나가고 저는 총선 이후에 이 검찰을 도구로 해서 정치를 극단으로 몰고 가는 상황은 더 이상 않지 않을까라고 약간의 기대를 했는데 사실 지금 거의 비슷하거든요. 상황 인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이 난국을 좀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로 읽혔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정치해오신 과정을 보면 또 이렇게 고난의 순간에도 어쨌든 무너지지 않고 쭉 어쨌든 이렇게 그런 힘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까지 왔기 네. 때문에 아마 어려운 가운데 내린 연임 결정이지 않을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네네.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이 말은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약간 좀 당황스러웠었는데요. 예. 근데 그 전후 맥락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표현은 별로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런 표현 자체가 글쎄요, 뭐 또 그 지역의 또 문화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거는 국민 정서상 공감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릴게요. 네네. 김준현 의원이 그 이화 확당을 김준현 예. 의원이 이화 확당을 상대로 맞고소를 했거든요. 네.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거는 조금 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 때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 건 알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고서나 이런 방식이라기보다는 저는 선거가 지나고 나면 그냥 선거 때는 왜 서로 이렇게 어떤 얘기들이 맥락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서로 이제 공격이 되고 하니까 네. 좀 그걸 어떤 고소고발 형태가 아니고 조금 더 이렇게 좀 대화 같은 것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예, 의원님 예. 오늘 말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남민순 의원이었습니다. 네, 한 번 더 뉴스입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달에 전기, 가스, 수도료 물가 상승률 2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네,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는데 일단은 1년 전보다 2.7%가 지난달 기준으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물가 상승률을 생각해 봤을 때는 2.7%라고 하면은 뭐 절대적인 수치로도 좀 낮아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2년 5개월 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21년 12월 이후에 가장 낮은 폭으로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래에는 굉장히 상승률이 적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예. 특히 품목별로 보면은 전기료 상승은 1.6% 가장 낮았고요. 도시가스는 3.0%, 상수도료는 3.2%.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낮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지역 난방비는 12.1% 올랐거든요. 이건 좀 높게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왜 좀 낮게 올랐느냐 이걸 좀 짚어봐야 되는데 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는 건 많이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언제 올리느냐 요 문제였었는데 이 시기에 올렸었어요. 그래서 그때 상승률이 막 10%를 넘었거든요. 이제 방금 2.7%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10%가 넘는 어허.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때는 뭐 20%가 넘는 그런 달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 이제 요금을 딱 동결을 하니까 일종의 기저 효과가 생긴 거죠. 아하, 확 네. 올려놨다가
동결을 시키니까 별로 이제 안 오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네요. 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게 물가 상승의 물가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보는데 물가에서 공공요금이 꽤 비중이 크죠. 그렇죠. 이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를 설명을 드리면은 각 품목에 대한 영향력, 중요도 같은 거에 따라 가지고 가중치를 매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쌀하고 술이 있는데 쌀도 10% 오르고 술도 10% 올랐다. 이렇게 했을 때 소비자들한테 일반적으로는 뭐 이제 예를 들어 술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이 올라서 타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래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쌀이지. 그렇죠. 예. 쌀값이 오르는 게 이 부담이 더 되는 거잖아요. 네. 들어가는 돈도 커지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중치를 다 매겨가지고 조사를 하거든요. 네. 즉 이거를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각 품목의 물가의 영향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중요도에 따라서 가중치를 매기는데 가장 높은 게 뭐냐? 이게 바로 공공요금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1000으로 놓으면은 공공요금의 가중치는 171.6 제일 높고요. 쌀을 포함해가지고 이런 식료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술 같은 거 그런 음료는 빼고 쌀 포함해가지고 그런 식료품의 가중치는 142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요금이 그만큼 굉장히 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가장 가중치를 많이 두는 그런 품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긴 이게 뭐 절대빈곤 시대는 우리가 넘어섰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전기, 가스 뭐 이런 거 없으면은 사실 생활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높아지면 소비자들이 물가가 올랐다 이렇게 체감을 하게 되고 낮춰주면 좀 내려갔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공요금 인상 요인은 계속 생기는데 이걸 바로 가격에 반영하면 국민들이 그 물가 인상 체감도가 확 높아지니까 정부도 고민이 많겠어요. 맞아요. 그게 언제나 정부의 딜레마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지금 이제 하반기 기조를 좀 보면은 정부는 일단은 좀 신중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예요. 왜냐면은 이제 물가가 높다라는 그런 인식이 지금 많이들 퍼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예. 대표적으로 과일 같은 것들도 있고 그렇고 채소값도 많이 비쌌다 이런 인식들이 있는데 물론 제가 최근에 정부 쪽 인사랑 얘기를 해보니까 요새는 과일 가격은 좀 많이 잡혀 있는 그런 상태라 그래요. 근데 어쨌든 최근에 물가 문제가 많이 부담이 됐기 때문에 정부 쪽에서는 좀 꾹꾹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표적으로 최상목 기재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이건 민생이랑 연결이 돼 있으니까 공공요금이요.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할 때만 인상하자 이런 입장을 내놓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공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공사들 입장에서는 좀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그렇죠. 있잖아요. 부채도 네. 너무너무 많은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에너지 수급을 담당하는 산업부 같은 그런 부처에서는 이 전기가스요금 정상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뭐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한전 같은 경우에 부채가 이미 203조 원이 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작년에 이자 비용만 4조 5천억 원을 냈거든요. 사실 이게 숫자로 감이 안 오는 상황인데 1년에 이자로만 뭐 4조 5천 얼마씩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한전 쪽에서는 목소리를 내고 있죠. 이거 더 이상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 정상화 시켜달라 이렇게 압박이 있는데 어쨌든 정부의 전체적인 기조는 천천히 올리자, 좀 자제하자 이런 분위기이긴 합니다. 그래요. 그 가스공사는 어떻습니까? 가스공사는 사실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전기요금은 한 번 그래도 올렸거든요. 근데 가스요금은 안 올렸습니다. 지금 1년째 묶여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가스요금의 원가를 들어보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100원에 팔면은 80원 밖에 안 그러니까 80원은 20원은 못 받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못 받는 돈을 그 미수금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게 쌓여 있는 게 15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업으로 치자면 팔 때마다 계속 적자가 나가지고 그 적자가 이미 15조 원까지 쌓여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전기요금은 이제 분기별로 정하는데 특히 이제 홀수달에 인상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7월 달이 다음 달이잖아요. 그래서 인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인상 요인이 좀 더 있는 거는 이제 이 가스요금 같은 경우에 난방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여름철에는 난방을 좀 상대적으로 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려도 난방을 좀 덜 하니까 사람들이 체감했을 때는 확 올랐다라는 걸 좀 덜 느낄 수 있는 게 이 여름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부담 덜한 시기를 찾는다라고 하면은 여름철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래서 이 요인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그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경영 평가를 정기적으로 하잖아요. 네. 이 한국가스공사가 좀 안 좋은 점수를 받았네요. 뭐 거의 낙제점이라고 봐야 되는데 D등급을 받았습니다. D? 네. 예. 이게 뭐 그냥 듣기에도 안 좋은 점수인데 사실 낙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작년에는 C등급이었는데 낮춰졌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들을 보니까 가스공사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공공요금이라는 게 공사가 자체적으로 올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부 쪽에서 못 올리게 하고 있잖아요. 못 올리니까 미수금은 쌓였잖아요. 예. 미수금이 쌓이니까 너희 왜 이렇게 재정 상태가 안 좋아? 어허. 이렇게 되면서 이제 평가가 낮아지는 이런 억울하겠네, 진짜. 이런 악순환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수금이 15조 원이니까 네. 뭐 어떤 기관이 오더라도 좋게 평가하기는 굉장히 아하. 어렵겠죠. 그런 예. 억울한 점이 있는데 다만 기재부 쪽의 얘기는 그것만 보진 않았다. 뭐 경영 혁신 노력 뭐 이런 것들도 좀 종합적으로 봤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짧게 유류세 그 문제. 예,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뉴스였습니다. 예, 경향신문 박순모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한 주간 쏟아지는 정치 시사 뉴스 중에 가장 뜨거운 정치 키워드를 가지고 정치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예, 이종훈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공부는 뭘 하실 건가요? 네, 다 아시면서 왜? 예, 오늘 그 입법청문회가 열리죠. 예. 이제 최혜병 특검법 관련해서 이제 법사위 그리고 과방위도 이제 그 방통위원 입법 관련해 가지고 입법청문회를 이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입법청문회에 대해서 파헤쳐 보는 시간. 청문회. 예. 청문회 종류가 여러 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뭐 잘 아시는 인사청문회가 있고. 인사청문회. 예. 그러니까 가장 대중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친숙하죠. 많이 보시는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열리는 것과 같은 입법청문회. 입법청문회. 예. 근데 이게 이제 흔치는 않습니다. 뭐 사실은 법률의 이제 재개정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여러 의견을 이제 정치한다. 이게 이제 입법청문회인데 사실은 평상시 상임위 활동이 뭐 거의 그런 거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청문회를 열지는 않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이제 약간 여론몰이가 좀 필요하다거나 이런 경우에 또 쟁점이 굉장히 뜨겁다거나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 이제 입법청문회를 개최를 하는 거고요. 그 입법 과정에서 이제 그 재정 입법과 법 개정이 있잖아요. 네. 예, 기존의 법을 뭐 자꾸를 고치거나 하는 것은 이제 법 개정인데 네. 그 경우에는 이제 청문을 의무적으로 안 해도 되지만 재정입법 새로 법을 네. 만드는 경우에는 아예 그 입법청문회가 의무적으로 그 규정이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정조사 네.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필요할 경우에 이제 청문회를 개최하고 국정조사에서의 청문회 우리가 또 많이 접하는 게 그런 그렇죠. 거죠. 예, 이제 그런 겁니다. 그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인사청문회, 보시면 됩니다. 입법청문회, 그리고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현안청문회. 네. 그래요. 이 청문회는 어떻게 하면 열 수 있는 건가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이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제 10조를 보게 되면 이제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문구가 있고요. 네. 그 이제 사망을 보게 되면 이제 위원회는 이제 이 증거의 채택 또는 증거의 조사를 위하여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이렇게 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일단 근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집은 누가 합니까? 소집은 이제 뭐 각 당에서 주로 이제 요구를 하죠. 네, 형태는 이제 위원들이 그러니까 이제 의원들이죠. 의원들이 요청을 하고 위원장이 그걸 이제 수용을 해서 청문회 그 소집권자는 위원장. 네, 그렇게 되어 그리고 있습니다. 대체로 그동안은 여야 간사가 맞습니다. 합의해서 네. 그렇게 해서 청문을 해왔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청문회 형태로 지금 청문회를 하는 것은 여야 합의가 아니고 지금 원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불참한 상태에서 그 민주당 이제 단독으로 이제 개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다분히 좀 이제 여론 모의 성격이 이제 강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요. 우리 이종훈 평론가가 저 기억에 남는 청문은 어떤 청문입니까? 역시 헌정사상 최초의 국회 청문회. 그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죠. 아마 일반 국민들도 그 부분은 아마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제5공화국 비리와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 50 청문회. 흔히 얘기하는 이제 50 청문회. 그게 이제 13대 국회 때였죠. 1988년 11월부터 1989년 12월까지. 사실은 이렇게 길게 이렇게 청문회를 또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뭐 증인들 나와서 다 이제 사실은 허위 진술 다 한 거죠. 변명 모르겠다 뭐 이렇게 했고 그래서 구체적인 성과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때 어찌 됐건 청문회를 역사 최초로 개최를 했다 이런 의미가 있고 그게 이제 그래서 아무래도 기억이 많이 남죠. 그 50 청문회를 통해서 그 당시 노무현 네. 의원이 그러니까 수타가 되는 그렇죠. 네, 명패를 집어던지고 그런 장면이 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청문회 스타로 이제 등극을 이제 하게 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 노무현 의원이 초선이었던가요? 네, 초선입니다. 그 민주당 초선 의원이었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국회에서의 청문회를 그 최초의 청문회였기 때문에 또 워낙 그 중요한 이슈를 다뤘기 때문에 그 방송이 다 생방송을 했고 맞습니다. 생방송으로 전 국민이 보는 청문회에서 뭐 초선 의원이 막 질문을 거칠게 하고 그리고 막 명패를 집어던지고 하니까 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하여튼 화제의 인물이 됐고 그런 거죠. 예, 그러면서 스타가 됐고 네, 그래서 그렇죠. 청문회 스타라는 말이 그때 만들어졌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이후에도 특히 이제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진상규명 그 국정조사 청문회 때 그때 이제 여러 명의 또 이제 청문회 스타가 이제 등장을 했죠. 대표적인 게 이제 김경진 전 의원 그 당시 이제 스카 요정 약간 특유의 그 사투리 이제 그것에서 이제 비롯된 이제 별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청문회 스타로 이제 등극을 했던 바 있고 그 다음에 장제원 전 의원도 사실은 청문회 그 당시에 그때 그 청문회 때 이렇게 스타급으로 좀 이렇게 거론이 되기도 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정치인들은 뭐 그냥 이 시샘말로 자기 부고 말고는 뭐든지 신문에 하나라도 더 나오면 좋다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흔히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제 촉 좋은 정치인들이 청문회를 이제 그런 기회로 활용을 잘한다. 역으로. 예,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좀 튀는 행동을 좀 하고 튀는 발언을 하고 그래서 이제 국민들에게 본인의 존재를 확 좀 각인시키는 그런 또 천재적인 그런 또 이렇게 재능을 발휘하는 분들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죠. 그러면은 청문회 위원으로 들어가겠다는 경쟁도 치열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좀 조용히 난 그냥 국회의원 하겠다는 분들은 이제 뒤로 빠지시고요. 네. 그래도 난 좀 정치인으로 좀 뭔가 해보겠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이제 자기 정치 욕심이 있는 그런 정치인들은 당연히 청문회에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스타로 등극하길 바라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청문회 역사가 뭐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네. 뭐 인사청문회도 뭐 김대중 정부 때부터 됐고 또 최초의 청문회는 그게 1988년이고. 네. 근데 미국은 거의 청문이 매일 이루어지다시피 하죠. 그렇습니다. 예. 네, 수시로 개최를 하죠. 그리고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 하면 이제 그 위원도 숫자도 많고 그렇습니다만
미국은 이제 우리로 보면 이제 소위원회 네. 예, 그런 차원에서도 청문회를 굉장히 자주 개최를 하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문회가 안 열리는 날은 하루도 거의 없다고 할 없을 정도. 정도로 맞습니다. 그리고 예. 이게 한꺼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이 작은 소위 차원의 청문회가 뭐 7-8개가 늘 국회 네. 의사당에서 열리고 있고 뭐 이제 그런 상황이 미국의 의회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네,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도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굉장히 좀 예외적으로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제외하고는 예외적으로 좀 열리는 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네. 자, 이 청문이 이렇게 증인이나 참고인을 불러서 듣는 거잖아요. 네. 청문이라고 하는 건 듣는다는 뜻인데 그런데 청문하면서 아까 청문회 스타도 말씀하셨지만 막 호통치면서 이 청문회의 취지를 잘 모르는 이 정치인들도 덜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미국 저 청문회 말씀을 하셨는데요. 히어링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듣는. 그래서 미국의 청문회는 그야말로 이렇게 잔잔하게 조용하게 진행이 보통 됩니다. 의원들이 뭐 호통을 친다거나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뭐 가끔 있긴 있죠. 그런데 오히려 보면 이제 이렇게 출석한 분들이 언성을 높이는 또 이런 또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왜 날 불렀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게 우리나라하고는 좀 이제 상당히 좀 다른 광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막 흥분해가지고 막 이렇게 뭔가 존재감을 너무 알리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청문회 본래 취지하고는 좀 달리 흘러가게 되는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청문은 이 청문에 이유 없이 나오지 않거나 뭐 이렇게 되면 처벌하는 조항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동행 명령을 이제 하죠. 그래서 국회 직원을 보통 국회 사무처 직원을 보내서 이제 위원장이나 이제 국회의장이 발부한 이제 동행 명령증 가져가서 보여주고 네. 함께 가시죠. 그러니까 출석을 안 하면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게 상당히 강력한 권한이에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와. 게다가 이제 나와서 또 위증까지 해. 뭐 이런 식이 되면 이제 위증죄 처벌을 하도록 돼 있죠. 사실은 초기 우리 청문회 할 때는 그 위증죄에 대한 부분이 별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규정이 안 돼 있어가지고 네.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규정이 많이 이제 보완이 됐죠. 그래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그에 보면 자세하게 처벌 규정이 이제 규정이 돼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데 또 이제 약간 허점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러니까 증인 감정인에 대해서만 요게 적용이 되도록 하하, 예. 그러니까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빠진 거죠. 사실 어떻게 제가 보고 입법 불비 상황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인사청문회에 나온 이제 고위공직자 후보자 예. 경우에는 사실은 위증을 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또 그런 또 맹점도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 처벌 규정은 있는데 이게 처벌이 집행되려면 국회가 이제 고발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고발을 해서 이제 사법부가 이걸 처벌하는 그렇죠. 거죠. 국회가 직접 처벌하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런 이제 처벌 사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2000년 이제 온로비 사건 관련해서 이제 국회에서 이제 위증한 혐의로 김태정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연정희 씨가 이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고 또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 부인 배정숙 씨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논란이 많이 됐던 그 라스포사라고 하는 업체 사장의 이제 정일순 씨 같은 경우도 그때 각각 징역 1년 또 그리고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았고요. 그다음에 온로비 사건 관련자들이고. 예. 그리고 이제 17년이 지난 뒤 이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관련한 이제 그 선고 관련해서 박영수 특검팀이 이제 그 위증 관련해서 이제 몇 건의 이제 그 기소를 좀 했던 바가 있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뭐 정기양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 교수 징역 1년 또 이임순 순천향대 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선고를 받았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드물지만 네. 실제로 위증으로 처벌받은 경우들이 있다는 그래서 말씀이죠. 요즘은 좀 조심들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청문을 하면은 이제 증인이나 참고인의 진술을 다들 이제 관심을 갖고 보야 되는데 네. 이분들이 자기 얼굴이나 이런 게 다 공개되잖아요. 그러면 네. 이거를 공개하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림막을 설치해서 좀 논란이 됐던 적이 몇 번 있는데요. 네. 우선 그 2004년도 때 이제 이라크 내 그 한국인 김선일 씨 피살 사건 국정조사 청문회 때 그때는 좀 약간 특수 상황이었습니다. 아, 이런 거는 다 이해가 되겠죠. 예, 이라크 현지 여성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회교 국가, 이슬람 국가이기도 하고 하니까 네. 신원보호 차원에서 근데 그때 가림막 설치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엔 그렇게까지 논란은 안 됐었는데 2013년에 그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규명 위한 이제 국정조사 특위 그때 네. 이제 청문회 할 때 그때 이제 가림막이 등장하면서 그때 좀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이제 직원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예.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이 사람들 얼굴 알려지면 이제 활동이 어렵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요구를 했고. 네. 근데 야당 쪽에서는 이제 아이 무슨 얘기냐 이게 그건 부당하다 이래가지고 그때 상당히 좀 논란이 됐던 바가 있는데 결국은 가림막 설치를 그때 했었죠.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정은 평론가였습니다. 예,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다른 요일에 비해 비교적 수월한 금요일 출근길이지만 1시간 사이 서울시내 강변북로에 정체가 크게 늘었습니다. 구리 방향으로 행주대교부터 반포대교 쪽 이동에 50여 분이 필요하고요. 반대 일산 쪽으로는 구리 시계부터 영동대교 쪽으로 더디다가 한남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는 30여 분 다시 정체입니다. 동부간선으로 의정부 방향 상계교 부근으로는 사고의 영향이 남아 있습니다. 뒤로 월계 1교부터 녹천교까지 막혀 있고요. 분당소로 청담대교 방향 복정부터 청담대교 사이로도 아직 차가 많습니다. 공항 쪽 올림픽대로는 한결 수월한데요. 암사대교 부근부터 동호대교 사이로만 짧게 더디고요. 반대 잠실 쪽 행주대교부터 성산대교,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성수대교 쪽으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노들로는 성산대교 방면 양화대교 지난 4차로에서 오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한 주간의 화제 소식 전에 정리해드리는 뉴스 키워드입니다. 국민일보 김윤아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의사 연봉 최고 연봉이 6억 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이 보건의료노조가 의료기관 113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노조의 조합원이 있는 그 해당 의료기관을 상대로 그 소속된 의사들이 얼마를 받는지 이렇게 조사를 한 겁니다. 네. 조사 결과 의사 1인당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병원이 이 영남 지역의 한 공공병원이었습니다. 여기 평균 연봉이 4억 원이었고요. 경기 지역의 지방의료원 또 호남 지역의 재활병원 이런 곳에서도 의사 평균 연봉이 3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평균 연봉이? 네. 예. 그리고 의사 중에서 연봉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 액수가 6억 원 정도였는데요. 영남 지역의 특수목적 공공병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경기 지역의 지방의료원 소속 의사 중에서는 5억 9,478만 원, 또 5억 3,200만 원을 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네. 정부가 분석한 의사 임금 그 추이를 자료를 보면요. 2022년 기준으로 병의원에 근무하는 의사 인력 9만 2천 명, 이 사람들의 평균 연봉은 3억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액인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모든 의사가 다 이렇게 6억씩 받는 건 아니고요. 국립대병원이나 사립대병원, 대형병원 전문의 평균 연봉은 1억 5천에서 2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도 최고 연봉자는 4억 원 수준이었고요. 또 감안을 해야 될 게 연장 근로수당이나 야간 휴일수당 그리고 연차수당 이런 것들은 제외한 금액이니까 실제 의사들이 받는 연봉은 더 높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지방일수록 또 그리고 중소병원일수록 의사 임금이 더 높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즘 지역은 특히 의사 구하기 어렵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제가 지방의 한 공공의료원을 한 달 전에 취재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보니까 이미 그 대학병원에서 은퇴한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시니어 의사를 채용을 했더라고요. 예. 의사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시니어 의사를 채용을 했는데 보통 우리가 은퇴 이후에 재취업한다고 하면 다른 직종 같은 경우에는 연봉을 좀 낮춰서 계약을 하는 그렇죠.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의사들은 좀 달랐습니다. 은퇴 후에도 다시 계약을 하는 의사 연봉이 일반 의사들이랑 좀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병원도 이제 경영을 하는 곳이니까 네. 그 전체 비용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전해주신 대로 의사들의 연봉이 상당한 고액이거든요. 네. 하면 병원에 의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간호사들도 있고 다른 의료 직역도 있고 또 청소하는 분들 뭐 여러 분들이 같이 있는데 그럼 이분들한테 돌아갈 임금의 몫은 결과적으로 적어진다는 뜻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노조의 주장으로는 예. 의사를 제외하고 이런 보건의료 노동자들 중에서는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걸로 계산을 해보면 연봉이 한 2,400만 원 정도인데요. 이걸 의사 연봉하고 비교를 해보면 1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의대 증원을 시작으로 해서 필수 의료 패키지 이런 거 내놓으면서 의료 개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건의료 노조는 의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직역의 노동 조건이나 뭐 처우 개선 이런 것도 정부가 같이 관심을 갖고 해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노조는 지금 특히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기득권 지키기를 위한 진료 거부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14분의 1 수준이면 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예. 자, 두 번째 소식 가겠습니다. 이게 제1금융권에서 보통은 이제 거래를 하는데 돈을 빌리는데 취약계층일수록 그게 어렵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제1금융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고 점점 이제 밀려나서 불법 사금융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글쎄 건데요. 말이에요. 서민금융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금융기관 이용하는 경로를 보면요, 뭐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은 주로 이제 시중은행, 그러니까 제1금융권 이용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게 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뭐 보험회사나 신용카드회사, 뭐 저축은행 이런 제2금융권 이용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곳에서 대출이 힘든 사람들은 또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맞아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제 정부에 등록된 제도권 금융기관입니다. 네. 그런데 이마저도 안 되는 경우에는 불법 사금융을 찾을 수밖에 사채. 없는. 네, 맞습니다.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들 많이 보셨을 네, 텐데요. 네. 뭐 전담 광고 보면 뭐 급전 대출 이런 식으로 광고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이런 곳들은 법정 이자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자가 뭐 1000% 넘어가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금리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뭐 취약계층들도 처음부터 이곳을 찾는 건 아니고요. 다만 상황이 계속 어려워지면서 밀려나고 결국에 이렇게 대부업체에서 불법 사금융까지 밀려나는 겁니다. 그래서 서민금융연구원이 이렇게 대부업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사람들, 그러니까 저신용자, 신용등급이 뭐 6에서 10등급으로 낮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봤더니 5만 3천 명에서 최대 9만 1천 명에 달할 거다 이렇게 추산을 했습니다. 네. 이게 1년 전에는 최대 7만 1천 명이었는데 1년 사이에 2만 명이나 더 늘어난 겁니다. 뭐 이자 아까 1000% 그러셨죠? 네, 맞습니다. 기한도 굉장히 짧게 빠듯할 것 같고. 네. 예. 그래서 서민금융권이 저신용자 1,300명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요. 응답자의 50%는 대출받은 원금 이상의 이자를 부담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갚아야 할 원금보다 이자를 더 많이 내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네. 실제로 금리가 연 1200%가 넘는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도 10.6%나 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법 사금융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뭐 빌리게 되는 돈 자체도 늘어났는데요. 그러니까 지난해 불법 사금융 시장에서 빌린 돈이 최대 1조 4,300억 원이었습니다. 네. 전년도에는 1조 2,300억 원이었는데 1년 사이에 2천억 원이나 더 증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싸게 이자를 받는 게 사실 불법이거든요. 네, 불법이죠. 네, 그런데 이렇게 저신용자들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제 급전을 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불법 사금융을 찾고 있다 이렇게 응답했는데 네. 전체의 77%가 그렇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도권 금융의 가장 바깥 그 테두리에 있는 게 이제 대부업체인데 여기가 사실은 그 금리가 법정 최고금리 20%를 적용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부업체들이 이제 수익도 잘 안 나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대출 뭐 문턱을 까다롭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문을 닫는 곳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를 이용하지 못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넘어가는 그 저신용자가 더 많아진 걸로 분석이 됩니다. 예, 악순환의 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세 번째 소식 가겠습니다. 제도권 내 대출 얘기인데요. 정부가 정책금융 상품도 지원하고 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요. 네. 이거 사람들이 특히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 의미 있다고 보시던데 그런데
그게 좀 문턱이 좀 여전히 아직 높다 뭐 이런 좀 네. 아쉬움도 표현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여튼 이렇게 하면 이게 절감이 됩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예. 따져보니까 평균 연간 164만 원 정도 아낄 수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분석을 했더니 이렇게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로 21만 4천 명의 이용자가 대출을 옮겼습니다. 옮긴 금액이 한 10조 9천억 원 정도였는데요. 이 서비스가 뭐냐면 뭐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뭐 신용대출 이런 대출 상품을 좀 더 저렴한 금리 상품으로 옮길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옮긴 이용자들을 봤더니 이용자 대출 그 금리가 평균 한 1.52% 정도 낮아졌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절감한 이자 규모도 164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대출 상품 중에서도 금액이 클수록 줄어드는 이자 폭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 주담대 상품에서 절감액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호응이 가장 뜨거웠던 건 신용대출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뭐 주담대나 전세대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목적이 뚜렷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신용대출은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생계형이 많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네. 이 신용대출을 갈아타기 한 이용자들도 가장 많았고요. 또 이 신용대출 갈아타기로 평균 58만 원 정도 이자를 절감한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네, 그래요. 자, 네 번째 소식 가겠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숫자로는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근데 실제 체감은 하기 어렵다는데 이거 왜 그런 겁니까? 네, 정부가 분석을 하기로는 뭐 식료품이나 의류 이런 이 필수 소비재 가격이 여전히 주요국들에 비해서는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 물가 상승률의 그 체감률은 좀 더디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창용 그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실제로 한국의 인플레이션 보면 지난해 초 5%였고 뭐 지난해 전체로는 2.7%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로 상승세가 꺾였는데요. 잡혔는데. 네, 그런데 국민들이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총재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생활비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 어떤 구조 개선이 필요한지 좀 고민을 해봐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네. 그나마 다행인 건 이런 둔화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 유로 지역에서도 물가 상승률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글로벌 인플레이션 둔화 영향을 받아서 좀 흐름이 이어질 거다 이렇게 봤고요. 특히 이제 물가에서 중요한 게 기름값, 또 농산물 가격이다 보니까 이 총재는 하반기 중에는 이 물가 상승률이 한 2.5%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래요. 다섯 번째 소식 갈게요. 기초학력 미달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이게 2017년 이후 최고로 많다고요? 네, 교육부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매년 중학교 3학년하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약 3%를 표본으로 추출을 해서 시험을 보는데 국어, 수학, 영어 과목에서 진단을 하고요. 총 4단계로 나눠서 우수, 보통, 기초, 미달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에 실시된 평가 결과가 이번에 나왔는데 특히 이 고등학교 2학년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았습니다.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국어의 경우에는 2년 전에 8%였는데 8.6%로 늘어났습니다. 네. 특히 주목해봐야 할 게 수학인데요. 수포자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학 수포자. 포기자. 예. 네, 수학 포기자의 줄임말인데 요즘에 아예 수학 포기해버리는 학생들도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도 그게 확인이 좀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수학만 유독 이 미달 비율이 2자릿수를 기록한 겁니다. 마지막 소식 짧게 가겠습니다. 미혼 남성 숫자가 미혼 여성보다 20%가 많아요? 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를 했더니 2021년을 기준으로 볼 때 미혼 남성이 미혼 여성보다 19.6%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거 굉장히 불균형이네요. 네, 결혼하기 위해서 남녀가 매칭이 될 때 남성이 남게 되니까 그만큼 미혼 남성이 여성보다 결혼하기 더 불리하다 이런 구조라는 뜻입니다. 네. 성비 불균형이 좀 심하다 이런 네. 느낌이 좀 드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 키워드 국민일보 김유나 기자였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아침입니다. 6월 21일 금요일 전격 기사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성국이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아침 7시 20분 전격 기사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